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생존 우선순위 2025년 4월 23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드립니다. 일본은 미국인가 중국인가 선택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 41세의 불해인 충격 발언. 끊어진 미국 서민이 미일 동맹을 파괴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현대 비즈니스에서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미국의 참견은 이제 끝난다. 이런 표현을 해서 서론을 시작하고 있고, 원래가 미국이 고립주의를 전통으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미국이 왜 1차 대전, 2차 대전을 참전하게 됐느냐 하면은 결국은 자기네들끼리 혼자 살라고 그랬는데 그 유럽하고 그 무관하지도 않고 또 금융적인 측면에서도 연결이 돼 있었기 때문에 결국 참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서 미국이 세계 최대의 패권국으로 올라선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2차 대전 후에 이제 한 80년이 지났는데 100년은 아직 안 됐네요. 그 사이에 이제 제가 또 태어나서 이제까지 살고 있습니다만은 전후 세대로서 어,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지만은 대통령이 이제 그 끊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런 거로 이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 질서도 리셋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할 필요가 앞으로 나온다. 중국과 자유무역을 한다는 것은 공산주의 우선순위와 정책을 우리 사회에 수용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미국은 관세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 이렇게 그 발언한 사람은 뭐 다른 사람도 있지만 오렌 캐스라는 사람을 여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싱크탱크 아메리칸 컴퍼스를 주재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과 절친한 이코노미스트다. 40세 그 장년들이네요. 캐스 내정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리포모콘으로 불리는 개혁 보수라고 되어 있네요. 대표격이라고 그러는데 그동안의 그 개혁 보수의 이념이란 것이 1990년대부터 민주공화 양당이 추진해온 글로벌 자본주의 때문에 극히 엘리트와 부유층만 돈벌이하고 중산층 하위층을 오히려 가난하게 만드는 미국의 국력을 손상시켰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혁 보수 때문에. 그래서 좀 새로운 이 보수주의를 천명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아메리칸 컴퍼스라는 데가 자유주의 세계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미국의 비용은 이익을 상회하게 되었다. 아마도 지금까지도 계속 그럴 것이다. 일본이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을 제한하고 혼다와 도요타에 미국에서 생산하도록 지시한 것은 그렇게 엉뚱한 일일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관계로 상처받은 미국 서민들의 분노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연간 130조엔 남짓한 군사 예산을 쏟아부으며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을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미국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제는 있는 것이다. 세계야말로 미국을 파괴했다라고 하는 미국 서민의 깊은 절망이 놓여 있다. 그 소수의 이 재벌들이 이빌 게이츠, 제프 베이조스, 빌 게이츠, 그 다음에 워런 버핏 같은 세 명의 합계 자산액이 하위 절반인 국민의 총자산을 넘어서는 비정상적인 격차가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30여 년간 불법 이민이 1,000만 명 넘었을 정도로 급증했고 다우존스는 5배 이상 상승한 반면 중산층과 빈곤층의 소득은 전혀 늘지 않았다. 게다가 비엘리트층의 젊은이들은 20년이나 된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분쟁으로 먼 해외에 파견되어
피를 흘리고 귀국해도 부상이나 마음의 상처로 일하지 못하거나 약물에 뛰어드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제1차 정권 때부터 미일 안보 조약을 파기한다. 일본은 미군의 주둔 예산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등으로 자주 말을 해왔지만 단순한 변덕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하지만 이번에 트럼프 2.0에서는 진심으로 바뀔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컴파스라는 데가 어떤 데인지 한번 찾아봤어요. 오렌 캐스라는 사람이 이제 주로 주도하는 단체인 것 같은데, 이런 그 2018년에 The Once and Future Worker라고 이런 책을 낸 게 있고, 노동시장이 강한 가족과 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어야 지속 가능한 번영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소비자 중심 경제에서 노동 중심 경제의 전환이 주장됐다. 그럼 노동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야 이거 그러면 사회주의나 뭐 이런 거 아니냐? 그거를 어떻게 신보수로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또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위키피디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올해 6월에 출간 예정인 The New Conservatives Restoring America's Commitment to Family, Community and Industry. 그러니까 그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산업에 대해서 새로 그 리스토링 한다. 이렇게 돼 있네. 이게 신보수주의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주의하고 진보주의하고 그 경계라는 게 애매모호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이 이렇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게 미국의 조선 능력 회복을 크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조선 능력 없이 미국이 그 유지를 할 수 없다. 근데 지금 미국 조선업이 거의 망했죠. 그래서 대통령 되자마자 한국의 그 조선업을 또 얘기를 했죠. 그나마 그게 우리가 그 조선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아주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뭐 신보수주의로 미국이 가더라도 우리나라하고 좀 끈끈한 연이 계속되기를 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산 개발을 이제 다시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뉴스에도 있지만은 구리라든지 뭐 이런 거를 그 캐더라도 미국의 재련소가 별무 신통이다 이게요. 음, 그러니까 요것도 한국 재련업이 우리나라 그 동재련소도 있죠. 어, LS, MNN이 있고 또 KG 고려 아연도 있습니다. 아연이 중심이지만 동재련도 그 가능이 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은 또 방위산업법을 사용하여 미국의 주요 광물 개발을 지원하기 이게 다 방위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금속을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는 미국도 전쟁을 대비한다. 이게 그 구리라는 게 결국은 전쟁 물자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총알 만드는 데는 그 구리하고 아연이 안 들어가면 총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무역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게 이제 관세로 상호 무역을 하니까 관세를 매겨서 상호 무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신보수주의는 이제 주장을 이거 외에 뭐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만은 세 가지를 크게 홍보를 하고 있네요. 이 방향으로 미국이 가야 된다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댓글이 있는데 한마디로 그 미국은 그 화폐 패권 국가가 되면서 찍어내기만 하면은 달러를 구하려고 미국에 수출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미국이 잘 살고 싸게 물건을 하면서 풍요를 누리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서 어, 고학력 엘리트들이 이 엔지니어나 이런 쪽이 아니고 금융증권 이런 데 가가지고 거액의 개런터를 벌었지만은 앞에도 얘기한 비엘리트층 노동자 계급은 가난해졌고 그 격차가 사회가 미국을 분단했다. 더욱이 이 아이러니한 얘기지만은 화폐 패권 국가가 오히려 미국을 쇠퇴시켰다고 이런 댓글을 어, 토단냔이라는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했는데 저는 이런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모든 것은 브레튼 우주에서 방향이 결정되었다. 영국이 파운드를 국제통화로 시도했으나 미국이 이를 용납하지 않았었다. 이미 해가 저는 나라의 화폐 영국 파운드를 어떻게 하겠냐. 우리 없었으면은 되겠냐. 그래서 미국이 2차 대전 때 이 전 세계 금을 거의 쓸어 모아 가지고 자, 우리가 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그때 뭐 금본위 제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화폐 발행하려면은 금의 소유량 가지고 발행했던 때가 있었죠. 닉슨이 그거를 이제 신용 완전 화폐로 못 갖겠다. 나중에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가지고 달러가 이 세계 화폐가 됐고 또 오일 달러라고도 해가지고 오일도 석유로 거래하도록 그렇게 강제가 됐었었죠. 그래서 이 표현되어 있는 것은 글로벌 자본주의가 미국의 제조업을 쇠퇴시켰다 얘기하는데 이거를 바로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바로 글로벌 금융자본이라고 정확히 캐스는 지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 중공을 개방시키는 것에 압력을 행사했었다고 보여집니다. 왜? 뭐 겉으로는 항상 미국 싸게 물건 수입해서 미국 국민들이 소비하게 한다고 그러지만은 어찌 보면은 이 돈놀이 할 때가 마땅치가 않아지니까 안정이 돼 가지고 전쟁도 없고 그러니까는 그런 걸 해가지고 글로벌 금융자들이 지들이 돈놀이 하려고 그렇게 행정부에 압박을 줘가지고 그렇게 중국을 개방시켰던 거 아니냐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어쩌면 글로벌 금융자본과 대립해서 싸우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미국 FRB 의장을 파면해야 된다 하는 압력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뭐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미국 연방은행이 다들 딥스테이트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그 뒤에 있는 세력들 아니냐 정부 뒤에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해라 니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된다 그런 입장에서 트럼프가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느낌 같은 느낌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국힘 1차 경선 통과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한동훈의 중산층 시대를 지금 천명을 했는데 공약으로 트럼프의 중산층 확대와 같은 맥락으로 연결점이 보입니다. 아까 아메리칸 컴퍼스하고 생각했을 때 김혜린 기자가 동아일보에서 2025년 4월 22일 날 보도한 얘기입니다. 왼쪽 두 사람은 반탄파, 그 다음에 안철수하고 이게 찬탄파, 이렇게 2대2 균형 구도로 된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한 대표의 그 말을 여기에다가 가져왔는데 이재명을 견제하는 이제 그 발언을 계속 날렸고요. 시대 교체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또 빚내서 돈 뿌리는 가짜 경제에 맞서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여는 진짜 경제의 비전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기는 선택은 오직 정한 사람이 유일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산층, 중산층을 들고 나왔던 게 노태우 대통령 때 중산층을 들고 나왔었죠. 그때 이제 우리 표현으로는 그때 유행한 게 보통 사람들입니다. ordinary people. 우리가 중산층이 됐다고 믿고 살아왔어요. 저도 중산층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월급쟁이 할 때. 그러나 중산층 하긴 우리나라 수준에서는 중산층이었을 겁니다. 근데 은퇴를 하고 나이가 먹으면은 중산층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중산층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올라서는 거고, 어쨌든 그것이 수입으로 따졌을 때 중산층이란 얘기고, 어,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 여부 가지고 따지기에는 그렇죠. 우리나라는 좀 거시기합니다. 왜냐? 일반적으로 자산을 나이 먹은 사람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우리나라는 대부분 자산을 부동산에 한 70%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일본은 노인네들이 한 80%가 그렇다고 그러고, 중국도 중국이 80%, 우리가 한 70%, 뭐 그렇게 됩니다만은 중국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이 자산 활용이 잘 안 되니까 또 좀 생활이 만만치가 않은 모양인데, 어쨌든 중산층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온 것은 뭔가 흐름을 같이 한다는 연결점이 좀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엔화에 대한 그랜드 딜의 여지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키하라 레이카와 야마자키 마키코, 일본인 기자들인 것 같습니다. 로이터인데, 갓도 가스노부 일본 재무장관이 이번 주 워싱턴에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날 때 엔화의 주요 논의를 주제로 떠오르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은 통화 부양 요청에 대해 반발할 것이다. 미리 이번 주 내일이죠. 내일하고 모레 우리나라 재무 최상목 어, 경제부총리가 가가지고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앵화가 너무 지금 약하다. 그러니까 앵화를 강화시켜라. 이런 쪽으로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아주 일본도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한번 당했죠. 프라자 협의에 의해 가지고 85년에 당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때부터 잃어버린 30년을 갔는데 또 하란 얘기냐.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엔화가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답니다. 달러 대비. 그래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관세 비관세 장벽 및 환율에 대한 논의를 일본과 함께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거의 동시에 만나는 모양이네요. 한일 재무 쪽을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 일본은행은 금리 인상을 서두를 기분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금리 인상하면 통화정책 수립에 있어 일본은행의 독립성이 약하다는 중앙은행의 신뢰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또 이런 표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뭐 통화 개입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고, 금리 인상도 지금 어렵지 않냐라고 ANG의 일본 외환 및 원자재 판매 담당 이사 마치다 히로유키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를 어, 인용을 하고 있네요. 결국 두 나라는 통화 움직임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언어의 중간 지점을 뭔가 타협은 보긴 볼 것 같다, 이런 얘기고, 미쓰비시 UFJ 모건 스탠리 증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오시마 가치히로가 최근 유로와 엔화가 모두 상당히 상승했기 때문에
미국은 달러가 더 하락하는 것을 원치 않을 수도 있으니까 양국은 안정적인 환율 움직임에 바람직하며 일본이 의도적으로 엔화 약세를 피해야 한다는데 동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론은 돌려 얘기했지만은 엔화 가치가 조금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이 이제 그 미국의 요구사항이라면은 그 일본은행이 금리를 조금 올릴 수도 있지 않느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요게 이제 새로운 화폐죠. 그 옛날에는 명치유신 중심의 그 성공 인물들을 많이 했는데 그 약간 후에 그 일본의 그 아주 그 신여성이라고 하는 뭐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어, 그 화폐에 좀 들어갔죠. 5천행짜리, 만행짜리는 일본은행을 만들었던 사람의 얼굴이 들어갔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 바임스카야 구리광선에 134억 달러 투자. 글로벌 데이터 4월 21일 날 보도한 내용인데 여기를 개발해 가지고 바임스카야라는 구리광선이 되는데 광산 가공 공장 그럼 이게 재련소란 얘기인지 아니면은 제가 알고 있는 용어로 광석을 캐내면은 정광이라는 작업을 해서 품위를 올리는 이거 가공 공장은 재련소 같진 않아요. 항구 및 428km 도로와 같은 주요 인프라가 포함되어 연중 수출이 가능하다. 이쪽에서는 배로 연중 수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약 6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거다. 그리고 3조 루피 이상의 세수를 창출할 예정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은 구리 생산량은 25%, 금 생산량은 4%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구리 광석의 금이 색깔도 좀 노란 게 같이 함유가 되어 있는 거죠. 러시아 극동 지역에 위치한 산악 지역인 추코트카 산악 지역 이쪽에 북극권 상공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영토를 가지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룰 준비가 되어 있다. 여기입니다. 이 알래스카하고 그 베링 여기 베링 해협이라고 그러죠. 아주 맞닿아 있는 데니까 미국도 알래스카 개발한다고 그러고 이게 뭐 좀 이제 북극권 그 산업 그 쪽으로 개발을 하려고 다들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어쨌든 이것도 어, 우리나라에 와서 재련해서 가져가라. 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몽골에도 구리강산이 많다는데 이렇게 그 해양으로 와야 되는데 몽골이 바다가 없는 나라다 보니까 지하자원이 많아도 그참 몽골이 그 경제 발전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중국을 통해서 가든지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올라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구리 광석을 몽골로부터 수입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게 철도로 와야 되는데 배로 오든지 방법이 별로 안 뛰어요. 그러니까는 몽골 경제는 그 중국한테 이제 목매이게 되어 있는 거고 그 왼쪽으로는 또 저기 아니 어, 카자흐스탄 이렇게 되고 러시아 북쪽은 러시아로 막혀 있고 골치 아픈 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몽골하고 그 만주를 통해 가지고 몽골까지 연결하는 그 경제를 우리도 북으로 다시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조상들이 나무로 내려왔으면은 이제 다시 북으로 올라가야 된다. 기후도 변화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옛날에는 따뜻한 남쪽 나라를 찾아서 내려왔지만은 아마 기후변화 때문에 민족 이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북쪽이 따뜻해진다니까 조금씩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트럼프는 오크트랙 구리 광산을 패스트트랙 허용 대상에 올렸습니다.
부족들과 반대자들은 싸우겠다고 맹세합니다. 자, 러시아만이 아니고 어이구 미국도 구리강산 패스트트랙인가 국회에 해가지고 그 승인이 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네요. 데브라 우타시아 크롤 애리조나 공화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매체 이름이 애리조나 리퍼블릭이라고 모양입니다. 2025년 4월 19일 거를 가져왔습니다. 오크프렛 구리광산을 허가 승인을 위한 트랙에 올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그 아메리칸 컴퍼스도 지하자원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뭐 환경이고 지금 나발이고 지금 그런 거 얘기 환경론자들을 아주 입을 다물게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풀뿌리 단체인 아파치 스트롱홀드는 여전히 그 반대하겠다. 소송을 걸고 뭐 이건 이게 이제 러시아하고 틀리니까 이런 과정이 또 있는 거겠죠. 분쟁 중심에 있는 분쟁지역 1872년 광업법은 연방 토지를 광물채굴에 개방했다라고 해서 이런 근거법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광산 개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그 개발이 되면은 미국 내 재련 능력 문제로 인해 모든 구리는 재련을 위해 중국 같은 해외로 운송될 예정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죠. 그러면 안 되고 한국이나 일본 재련소에 맡기세요. 구리는 분명 전쟁에 필요한 필수 금속입니다. 그걸 왜 중국에 맡기냐? 그 재련을 아니 지금 미중 디커플링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미국이 그 광산 개발한 거를 중국에다가 재련을 맡긴다? 그거는 그러시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인도는 중국산 값싼 수입품을 막기 위해 일부 철강에 임시 관세를 부과합니다. 자, 중국의 철강이 과잉 생산의 덤핑. 이것이 이제 끊임없이 그 미국의 그 전 민주당 정권에서의 재무장관인 앨런 언니께서 중국에 친히 가가지고 시진핑 오빠 그러시면 참 세계적인 문제가 될 거예요. 그 적당히 해야죠. 적당히 생산량도 적당히 하고 그래야지 응? 그 서로 그 경제가 돌아가는 거지. 이렇게까지 충고를 했음에도 계속해서 저가 공세로 밀어내니까 12% 임시감세를 또 인도도 매겼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인도에 뭐 이런 표현이 언로딩돼 있다. 이렇게 부두에 그 돼 있는 그 인도의 어떤 그 항구 사진을 찍었네요. 중국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원래 그 이 콘텐츠가 그 셀프 어카운팅이라는 건데 중공은 원가 생산성의 노예가 현재 되어 있다. 그걸 벗어나야 되는데 중공도 과잉 생산과 덤핑이 자멸을 불러올 것이다. 그걸 원가 세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저는 그 이런 세계 문제의 사고 방식에 뭔가 그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완전 그것만은 아니지만 원가 세계의 논리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원재료 가격은 올라간다. 수입 가격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판매 가격이 그렇다고 해서 인플레되는 건 아니다. 그거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거는 내부적으로 해소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 거를 좀 그러니까 원가 회계에서 벗어나는 그런 착상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아마 제가 그 얘기하는 그이 스르프 소닉이라는 게 달리 그 명칭을 그 정한 사람이 골드렛 그 양자 물리학 박사시니까 그 사람이 그분이 이제 그 이름을 붙인 건데 아주 그 초등학교만 나와도 할 수 있는 아주 그 산수로 복잡하지 않게 그 손익을 따지는 그렇게 기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의사결정도 그렇게 하게 되고 원가라는 게
이제는 이제 그 의미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의 강렬한 요청이 배경으로 중국 포위망의 요충지 마모도 옆 섬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방 최전선 거품 해가지고 현대 비즈니스에서 보도를 했는데, 방치된 사탕 수습하시라고 했고, 마모도라는 얘기가 나오고, 중국 포위망의 요충지로 보고 여기에 뭐 기지를 건설 좀 해야 된다. 그리고 기지 인부가 밝힌 월급 뭐 해가지고 어 지금 이 건설 경험이 없어도 40만 행, 경력자라면 50만 행을 받는답니다. 이러면은 일반 대기업의 일본에서도 부장급 월급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품이 지금 이쪽에 있다. 그런데 요게 이제 마모도예요. 여기다가 군사기지를 짓는 모양인데, 여기는 무인도였, 거의 무인도였대는데, 그러면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말이나 쉬는 날 어디 가서 노냐 그러면 옆에 있는 어 여기 이름이 없나? 잠깐 저기 글씨가 작습니다만은 어 다네카섬이네요. 다네카시마, 다네카시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모도는 마케시마 섬 일본 표현으로. 그러면은 일로 나와가지고 돈들을 쓰고 있는 되는 거예요. 중국 포위망을 위한 기지이기 때문에 인부 중에는 중국인은 한 명도 없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트러블도 딱이 없어요. 술 취한 사람이 길에서 오줌을 쌀 정도로 다네가시마에는 풍속이 없기 때문에 가게의 여자아이를 끈질기게 설득하는 손님은 많지만요. 그러니까 이 돈들을 벌어가지고 나가서 여기서 돈을 쓰는데, 이게 오키나와하고 또 중간에 이 가고시마에서 그렇게 많이 떨어진 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여자 설득한다 이런 표현이 있지만 어떻게 그거 저- 음, 또 여자 장사도 글쎄요. 요런 것까지 소개를 하고 있네요. K철도 운영기술 해외 첫 진출, 1200억 규모 필리핀 도시철도 수주. 세종 김민정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4월 22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국내 기업이 철도 시스템의 시공을 넘어 본격적인 운영 관리 단계까지 해외에 수출한 첫 사례가 된다. 그러니까 에, 열차를 만들어서 파는 게야말이고 운영 그 시스템까지 장기 계약을 해서 10년 동안 해가지고 운영하는 거를 필리핀 사람들이 익숙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넘기는 거니까 이 물건 수출만이 아니고 이게 서비스 수지도 해서 이 달러를 번다. 이거 좋은 사례죠. 좋은 얘기입니다. 대법 속전속결 전원합의 회부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 대선 전 극적 팔기연 가능성. 뉴데일리는 대선 전에 그 대법이 그 속전속결해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뉴데일리 쪽에서는 피선거권 박탈 쪽으로 판결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제목을 땄네요. 이 뉴데일리라는 데가 좀 보수적인 라이트적인 그런 언론 매체로 인식이 이제 됩니다. 황지 기자가 뉴델리에서 4월 22일 날 보도했는데, 2부 배당 직후 회부 결론, 대법관 12명 참석하는데 전원 합의체 심리를 착수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장 노태학 대법관 회피 신청을 했다. 대선 이전 파기 자판할 경우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못 들어본 용어 파기 자판이라는 게 뭐냐? 어, 여기가 여기 설명이 있네요. 즉 대법 자체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판결해도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례적으로 지금 빠른 속도다. 속전속결로 이 재판 선고하나.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대법원에서도 이 다들 그 좌파
계열의 그 법관들이 포진돼 있다면은 음, 이재명이를 또 살릴 수 있는 그런 판결이 뭐 안 나온다고도 우려를 안 할 수가 또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뉴델리는 벌금형이라도 나오면은 이제 대통령 못 된다 그런 얘기니까. 자, 2심은 1심은 유죄였는데 2심은 지금 무죄였죠. 그럼 상소를 해서 상고를 해서 지금 이제 대법원 판결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것은 그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전 대표의 재판은 헌법 84조에 따라 계속해야 한다. 아직 대통령이 아니니까 84조가 적용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처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통상 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논쟁의 소지들이 있으니까 대선 전에 이거는 결론을 내야 될 상황으로 인식이 되고 상식적으로 아마 판결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해조산업 이게 나사가 찌는 이게 완도 여기가 완도인데 이쪽 그 남해 쪽에 이렇게 보이는 게 나사에서도 이걸 찍어놓고 깜짝 놀랐다는 거지. 이게 도대체 뭐지? 해가지고 이 사진을 보정해서 그 위성에서 봐서도 이렇게 보일 정도면은 여기 배가 가는 길만 딱 해놓고 이게 다 김양식장이에요. 아주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우리나라 해조산업, 이 김, 미역, 다시마, 또 전복은 다시마를 먹고 산다고 그러죠. 아주 많이 먹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완도가 해조산업의 그 원조죠, 원조. 요 밑에 어디 섬에도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 노화도 여기 여기도 이 양식장이 그 어마어마하게 이게 많이 있는 데네요. 요건 약간 그 확대해서 찍은 그런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사에 가서 그 직접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KBS 다큐 쪽에서는 이런 해조류가 블랙카본이 우리나라 아니 저기 그 온난화의 주범이지 그 그린카본, 블루카본은 그린카본은 그 식물들이 저장하고 있는 거. 근데 블루카본은 이제 해조류 그 바다에서 CO2를 저장하고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린카본하고 블루카본은 이건 좋은 카본 이런 얘기고 블랙카본만 이제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그것만이 이제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그것만이 좀 문제인 거고 그래서 어 어쨌든 그 이렇게 그 그린 카본과 블루 카본은 우리 인간 지구 환경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런 해조 산업이 발전하는 것은 이 지역의 여러 가지 그 공기라든지 이런 질을 또 좋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김이고 또 미역 다시마도 또 사람 몸에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거 채취해 가지고 그거 그 양식을 할 때 그 김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 이 밑에 그 이산화탄소하고 인질소를 흡수한다. 차원 그런 해조류를 우리는 먹으면서 건강을 또 유지할 수도 있고 또 김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기가 있어가지고 수출도 많이 한다고 그러죠. 이게 너무 수요가 많아서 우리나라 내수 가격도 오르면 김값이 너무 오르면은 김밥 가격이 오르면은 조금 음,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몸에 이제 좋고 그렇다는 거를 다 서양 사람들도 알아가지고 그렇습니다. 해조 산업 우리나라 또 발전시켜야죠. 아이고 이거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들이